자, 22년 하반기 부동산 흐름을 우리 메디테라님 예상할 때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하반기가 또 기대되는 1인 중에 하나로 아유, 투자 많이 하셨어요? 저도 뭐 보유 채수가 뭐 두 자릿수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상반기에도 좀 여러 개 했거든요. 아, 네, 그러셨구나. 대선 전에가 저는 좀 기회라고 또 많이 말씀드렸었고 네. 실제로 저도 실전 투자자로서 네. 현장에서 투자를 해야지만 그 현장의 흐름의 톤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그걸 담으면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강의도 준비하고 내 투자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좀 여러 개 했었죠. 그러셨구나. 네네. 이번 상반기는 이제 대선 전이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약들도 좀 물려 있을 것 같은데 일기 신도시들, 일기 신도시 중에서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를 진행하셨다면 뭐 어느 걸 주로 투자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저는 수도권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대선 전에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기다려서 서울 수도권은 좀 약간 네. 얼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거래량의 양극화가 보인 게 지방은 상당히 좀 네. 뜨거웠던 지역은 뜨거웠거든요. 외지거래 많이 터지고. 네네. 그래서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활발했던 지역은 또 지방에 활발했던 애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안양 막 몇 억 떨어진다 막 뉴스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실거주 생각하시고 좀 약간 그래도 3억에서 한 5억 정도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안양 쪽을 이제 일시적인 출렁임이잖아요. 공급 물량 네,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를 잡았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막 일기 신도시 막 엄청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일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대감이 또 엄청 높아졌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오를 거야라고 해서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는데 네. 이제 안양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공급 물량이 터졌고 네. 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매물이 좀 있고 급매가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의 출렁임을 이용해서 일기 신도시는 안양을 평촌 신도시 안양 뭐 이런 거를 봤으면 네. 오히려 좀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싶어요. 만약 수도권을 봤다고 한다면. 네. 근데 만약에 3억 미만으로 돈이 너무 없다. 1, 2억대 봐야 된다. 네네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셔야지. 그래서 지금 사실 서울 보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데이터를 봐도 네. 서울은 작년 초 이후로 오피스텔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서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갭이 너무 벌어져서. 맞아. 그럼 이제는 인천이랑 경기도만 남았는데 네. 작년 전국 탑10 상승률 1위가 인천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인천을 보기에는 공급 물량이 너무 리스크가 네, 있어 맞아요. 보이고 이제는 그럼 이제 경기도만 남은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남았는데 이제 서울을 끼고 있는 뭐 광명, 과천, 성남, 뭐 안양 이런 애들은 워낙 올랐어가지고 네.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었는데 안양이 최근에 좀 흔들려주면서 약간 가성비라던가 네. 그런데 전세가도 같이 떨어져서 가성비가 좋아지진 않았지만 네. 절대가 자체가 조금 약간 아. 메리트 있게 변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쵸. 예전에 송파 헬리오 입주할 때에도 그렇고 네네. 사실 임대차 3법 시행되고 나서 송파가 전세가가 그 2020년 하반기 2억이 갑자기 점프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전세 계약했냐 9월에 계약했냐에 따라서 막 2억의 달라.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확 올라가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성비를 상당히 좀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특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자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성비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난 돈 많고 일반인이야. 그럼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돼요. 네. 근데 나는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자산이 별로 없다. 빠르게 자산 상승을 하고 싶다. 네. 그럼 이제 가성비를 따지셔야 되는데 지금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너무 어렵고 인천은 공급 물량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있을 것이니까 이제 출렁임 있을 때 기회 봐서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지금 봤을 때는 경기도권이 수도권에서 남아 있는 나름의 황금 지역이지 네.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좋은 말씀이신데 네네. 지금 이제 공급에 대한 효과 때문에 공급 효과 때문에 이제 안양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고 갭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랬을 때 예전에 우리 공급 물량이 터졌던 지역들 보면 신축으로 바뀌는 신축이 많아지는 지역이었고 그 과정에 인고의 세월을 지나게 되면은 급상승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안양이 지금 시점엔 그건 거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인천도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2023년 22년, 23년까지는 공급이 많아서 이제 요새는 좀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공급 물량 다 끝나고 나서 옛날엔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급 물량 끝나기 전에 만약에 2023년에 다 몰려 있다. 네. 그럼 22년도에 전세 세팅을 하고 2년 만기 됐을 때 이제 네.
돌리니까 네. 24년에 공급이 없다고 하면 22년도에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해요. 아 진짜 똑똑해졌다 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출렁임을 일시적인 출렁임이나 그런 공급 매수 시점을 보려고 했을 때 공급 물량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늦어요. 맞아요, 늦어요. 네, 그래서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네. 돼요. 거의 이제 거래가 좀 많이 터진 게 주말이잖아요. 주말 딱 그 중간에 이제 임장들 딱 왔다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주 한 주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그쵸. 갈 때마다 그래서 좀 마음 드시면은 뒤로 미룰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갔다 가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계약금 받고 나오는 것이 그게 더 두 발 뻗고 자는 거지. 한 주 다음 주에 갔더니 다음에 전화했을 때 전화가 안 돼. 예, 연락을 안 받아.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의 볼 지역 중에서는 이제 경기도의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제 안양 쪽 라인 괜찮아 보이시고 두 번째로 이제 인천 지역도 조금 두고 보면 이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단기간에 팔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조금 올라오는 게 보이면 그게 또 안도감이 되잖아요. 안전마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노리고 좀 보시면 전략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22년 하반기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 얘기를 막 해주시니까 역시 제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좋은 분을 모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22년 하반기 부동산 흐름도 좀 나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거든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뭐 대세 상승장을 지났고 뭐 절벽 상승장이 있었고 했지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언제든지 거품이고 빠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거 2018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 얘기를 계속해. 맨날. 그렇죠. 근데 2015년에 대세 상승장 때도 있었어요. 네. 그때 상담하셨던 이제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도 나는 이제 거품이다 빠질 것 같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셨겠지만 근데 그런 심리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작년 10월부터 어때요? 거래량이 감소하기 네, 그쵸. 시작하면서 뉴스에서도 막 때리죠. 안정기가 찾아왔다, 뭐 미분양이 쌓였다, 뭐 대구부터 시작해서 뭐 인천도 그렇고 이제 미분양이 나왔다, 안양도 뭐 3억이 떨어졌는데 인덕원도 뭐 3억이 떨어졌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뉴스에서는 자극적으로 그런 뉴스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결국에는 믿고 싶은 거를 보게 네,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이제 하락인가? 그럼 이제 투자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락의 시그널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최근에 정부가 있을 때 정책이 정말 많이 발표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출렁임이 있었는데 그게 일시적인 출렁임이냐? 정말 진정한 하락장의 시작으로 하락이 되는 거냐?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의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고 지금은 일시적인 출렁임이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게 2018년 9.13 대책, 네, 913. 대출 확 막았을 때 그때도 좀 솔직히 파리 대책이 부동산 종합 대책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했지만 그 출렁임이 길어야 4개월, 짧게 나타난 지역은 2개월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10월부터 지금 서울 수도권은 지금까지 좀 얼어 있는데 그 대출 규제가 있을 때 유독 자금이 묶이니까 좀 그게 길어지는 면이 있지만 지금이 하락장의 시작이라던가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일시적인 출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어쨌든 지금 2+2가 끝나는 시점이고 지금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실수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게 전세가거든요. 네. 근데 그 전세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이슈가 지금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그런 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되고 하반기에 어쨌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 재작년처럼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는 첫 해나 그 다음 해처럼 폭발적으로 전세가 3억 하던 게 6억 하고 막 6억 하던 게 막 10억 가까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하반기는 어떨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 상승은 할 거다. 근데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하락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일시적인 출렁임인지 진정한 하락의 전조 증상을 갖고 동반해서 가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랑 막 이렇게 신종플루랑 막 감기랑 보면 증상은 똑같잖아요. 네. 근데 까보면 이제 다른 거지.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일시적인 출렁임이냐, 하락의 이제 정조 증상 시그널을 갖고 있는 하락장의 시작이냐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고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은 게 첫 번째 공급 물량, 두 번째 미분양 물량, 세 번째 전세가. 이걸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요인이 없네.
예,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락이 시작할 만한 시그널을 확연히 보여주는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이제 이거 얘기하면 좀 욕먹을 것 같은데 댓글로 네네. 과자 이제 새우깡 예전에 나왔을 때 뭐 몇십 원에서 지금은 뭐 1,000 얼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사는 한, 그러니까 화폐가 풀리고 화폐 시스템 안에서 이 자산들이 굴러가는 한, 저는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변화가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숙명이다. 자본주의에서 집값 상승은 숙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하락 얘기하시면 죽을 걸 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생각하면은 죽을 걸 뭐하러 그럼 살아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댓글로 욕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하락을 잘 이용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당장 간에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 이제 보태자면은 전세 얘기를 하셨어요. 전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전세가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못하는 시기지만 이게 좀 하반기 지나가면 전세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입주 물량 부족하고 이제 임대입법도 끝나서 또 새로 갱신이 끝난 그 물건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걸 잘 이용하면은 지금 시점에 잘 매수를 해놓고 기간을 좀 길게 두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좀 늦게 맞추면은 또 거기서도 가성비를 또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익률이 네. 좋아지죠. 그쵸. 근데 지금 막 전세값 폭증이라던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2 끝나니까 이제 다들 대거 참여해서 전세를 새로 맞춰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세가가 폭증할 거다. 2020년처럼 막 폭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조금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세가 폭증이라기보다는 물론 전세가는 상승할 거예요. 2+2가 끝나고 네. 이제 매물도 같이 나오고 사람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게 이제 다들 변하셔가지고 옛날에는 3억 하던 게 6억 해도 뭐 10명씩 줄 서가지고 계약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계약을 다 해서 그거를 그대로 돈을 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도 인상이 됐고 솔직히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은행 월세를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주인 월세 살 거냐 기존에 있었던 월세로 이제 은행 월세 살 거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은행 월세가 유리한지 집주인 월세가 유리한지를 이제 고민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집주인분들도 종부세랑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전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제 반전세 옛날에는 월세 절대 안 살아 월세는 다 없어지는 돈인데 아까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전세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세를 찾는 사람 아니면 너무 높아진 전세가에 역전세가 날까봐 걱정이 돼서 반전세를 찾는 사람 또는 집주인 월세랑 이제 은행 월세를 봤을 때 한 달에 내야 되는 납부 금액에 대해서 덜 부담이 가는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는 하반기에 물론 전세가가 상승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만 비중이 예전처럼 전세에 다 몰려서 전세가가 폭증한다기보다는 이제 비중이 이제 세 갈래로 나눠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매물이 없는데도 거래 안 돼. 네, 거래가 안 돼요. 차라리 월세 가겠다. 월세 나오면 바로 거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전세가가 높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안 가요. 왜 전화 오면 저도 사실 최근에 전세를 새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보다 뭐 5천만 원 싸게 한다고 하면 집을 보러 가고 안 해주면 집 자체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세가 자체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자체에 이제 저항선이 생겨서 나는 이 가격을 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못한 지역이라던가 그 옆에 조금 더 싼 단지로 이동을 할지언정 내가 그 가격 주고는 이제 못 가겠다라고 하는 풍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이 끝날 걸 대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사실 올해 초에 다 했어요. 그래서 기존 가격대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 안고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지켜보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 마음에 드는 가격대에 있는 지역과 단지로 옮겨가겠다 하는 사람들로 이제 하고 있어서 밀당을 하면 요새 수도권의 전반적인 문제 매도도 안 된다. 전세도 잘 안 맞춰진다. 그래서 약간 밀당을 하면 매수자나
약간 전세 세입자분들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긴 해요. 네. 반대편 이제 매수 이제 생산자가 아니라 이제 그 사용자들의 또 우위 시장 네네. 이렇게 지금 형성돼 있는데 또 하나가 또 이 저도 뭐 영상에서도 얘기 들었는데 저번 임대 입법 처음 들어갔을 때만큼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활용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딱 5억까지 최대 SGI로 빌려가지고 그냥 추가로 뭐 1, 2억 뭐 아니면은 뭐 3, 4억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주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한도의 그 거의 뭐 1.5배 정도 수준까지 자기 자본이 들어가니까 사실 손해예요. 손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내시는 분도 월세로 받는 게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절세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뭐 세무사랑도 좀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르셨던 분들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종부세 내는 측면에서도 월세 받는 게 유리해서 이제 그 수요자가 작동하면서 전월세 강세가 수요자를 나눠 먹는 거죠. 전세, 반전세 그리고 월세가 그렇죠. 나눠 가지면서 그만큼의 강성은 보이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전세 사람이 좀 몰리다가도 또 다시 또 월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월세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월세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보다 최근에는. 지금 이제 뭐 강남에 그냥 한 뭐 10몇 년 차,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도 지금 월세가 1억에 500?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옛날에 불과 한 5년 전? 한 7년 전? 7년 전? 그 정도만 해도 500 정도 월세 주고 산다고 하면 막 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 다 올라와서 이제 진짜 몇 년 안 됐는데 격세지감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 상승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공급적인 측면도 문제겠지만 지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통화 정책이 고금리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서 고금리라고 얘기해봤자 예전에 비하면 고금리는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제 저금리, 초저금리에 젖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 좀 발작 수준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뉴스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당장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 있게 될 것 같고 고금리 통화 정책을 핀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물가 상승 제어를 위한 고금리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리가 오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이제 복기를 해보면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이 떨어진 시기도 있었고 오히려 오르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적어왔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금리가 인하했어요. 그럴 때 부동산이 상승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금리가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면 2019년부터 2021년에도 금리가 인하하고 이제 부동산 상승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반반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도 반 금리가 이제 낮았을 때 부동산도 오히려 떨어진 것도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비례 관계에 맞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거기서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포인트는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과연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냐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리스크가 훨씬 커진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고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고 실물 자산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그게 가치가 상승했다라기보다는 화폐량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정말 가치가 없는 지역들도 정말 얘가 오르겠어? 라고 했는데 2배가 된 지역들이나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거에 맞춰서 간 거기 때문에 내가 근데 만약에 돈을 들고 있었다. 근데 실물 자산을 안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인상됐을 때 손해 보는 거죠. 앉아서 그냥 날리고 있는 거죠. 그죠. 전 사막에서 이렇게 모래 손가락 사이로 이제 모래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질할 수 있는 방법에 조금 더 몰입을 하셔야지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지금 막 사실 제가 최근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기업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MZ 세대가 생각보다 경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막 이번에 장기 국채금리랑 단기 국채금리랑 만나면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되면서 이제 빠르게 지속될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거시 경제 보지 마시라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에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미시 경제만 보시고 나서 내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결국에는 본인이 불안 심리가 있어서 거시 경제가 이렇게 갈 거니까 리스크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자기 합리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핑계거리를 만드는 게 된 안 해서 정도라고. 다행이다. 그렇죠. 그럼 추천해 주면 돼요. 하우스 이렇게 딱 영상. 예. 보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그렇게 말꼬리 잡고 흔들면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렸으면 아예 뭐 보지도 않았겠지. 근데 얼추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면도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사실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문가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기준점이 없는 게 통화 정책인데 지금 상황은 어차피 이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돈을 많이 풀었고 그로 인해서 뭐 쉽게 설명하면은 뭐 우리가 10,000원 가지고 바나나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게 지금 가지고 가면 요만큼밖에 못 들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금리 생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금리 정책을 높이는 거는 화폐 가치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거고 은행에 집어넣게끔 만들어주면서 이런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인데 사실 어줍지 않게 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위험 수준까지 과연 이걸 할까? 지금 뭐 7%, 8%, 뭐 9%,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격적으로 너무 막 영끌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비중으로 어떻게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이전엔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 비중을 줄이면서 약간 예비비도 마련하고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금리 인상하니까 이제 손 놓고 있어야지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도 돈 버신 분들, 약간 부자의 그릇이 큰 분들, 그리고 부자가 되실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잘하셨어요. 결국에 저는 부자의 그릇이 큰 사람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자금 운용 능력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결론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금리 인상이 너무 두렵다. 그러면 나는 공격적으로 영끌을 하지 말고 본인의 여유 자금 안에서 예비비를 두고 하면 괜찮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부자의 그릇, 자금 운용의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오히려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적 금리가 이제 2% 주는 게 보편적으로 좀 많이 주는 애들이고 저축은행 가면 뭐 3%대도 나오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화폐 보유하면서 좀 대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4% 수준 가면 조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올까? 저는 지금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뭐 전쟁이 정말 또 추가적으로 확산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워낙 강해서 사실 IMF 때 금리가 20%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먼 있을 때 이제 7%까지 막 갔네 어쨌나 하지만 네. 그러면 그때 금리가 높았을 때 그러면 이제 재테크나 투자 관련해서 대출을 이자를 내는 그런 재테크가 완전 사라졌냐? 더 성행했거든요. 그때 오히려 이제 위기 기회로 잡아가지고 건물 가격이 워낙 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화폐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귀해지니까 돈 끌어다 쓸 데도 없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채하시거나 좀 뭐 이런 분들도 그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승자는 그 우리나라만의 위기였잖아요. IMF는 그때 이제 미국의 사모펀드나 이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몇 년만 갖고 있다 그 몇 배 수익으로 판 게 제일 드라마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사실 금리 걱정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2년 하반기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상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반기에 그 만약에 수도권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얼어 있는 게 있어요. 얼어 있죠. 네, 얼어 있어가지고 지금 금매가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 최근의 흐름은 신축이었어요.
지금 금매가 나오는 애들이